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나눔마당 진행을 맡은 김도연. 인생 나눔 교실 수도권 지역주간처 총괄 PM 김미나입니다. 인생 나눔 교실은 인문적 소양을 갖춘 중장년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를 만나 인문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가 수도권 지역 주관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진행되는 인생 나눔 마당은 수도권 지역의 인문정신 문화주관계기 기획사업으로 세대 갈등과 청년 문제를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세대가 의견 공유 및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해소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장년 세대 토론자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인생 나눔 교실 김연희 멘토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 나눔 졸업 멘토인 김연희입니다. 또 그 옆에는 전재신 멘토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 토론자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서경대학교 청년 토론단 김문찬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준재 학생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정책 및 제도적인 조언을 해주실 허수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년 멘토로서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배우 겸 영화 감독 추상미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대표해서 20분의 서경대학교 학생분들이 당청객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김민하 교수님께 전화를 한번 걸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네, 어떻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전화를 이렇게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다들 그러신 거죠? 저는 이렇게 받는 줄 알았는데 어떠세요? 실제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받는 게 저희도 당연했거든요. 근데 제 동생들 또래를 보면 이렇게가 당연하더라고요. 참 이런 되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실 세대 차이가 조금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참 신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그럼 토론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인생 나눔 마당이라고 외치면 우리 스마트폰 모양으로 손을 취하고 응답하라 라고 대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생 나눔 마당 응답하라. 자, 인생 나눔 마당의 두 번째 앞마당 주제는요, 결혼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혼인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2021년보다 0.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1970년대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남녀 모두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혼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33.7세, 그리고 여자는 31.3세입니다. 각각 0.4세에서 0.2세 높아졌죠. 예전에 MC 드라마 중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김삼순이 30살 노처녀 파티시였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 10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결혼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청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할 거냐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또 어떻게 할 거냐는 또 그분들이 또 풀어야 되는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끼리 간단한 의견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옆쪽에 있는 팻말을 이용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에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 A 팻말을 들어주시고요. 결혼에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B의 팻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팻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A를 선택한 분들이 18분, 그리고 B를 선택한 분이 2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젊은 청년 세대들은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이후에 진행될 토론을 들어보고 마지막에 청년 방청객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A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지.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입니다. B는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만 해도 괜찮지.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조금 올가매는 것도 있고 그래. 라고 해서 여러분 청년 세대는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자 뒤쪽에 패널 분들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셀게요. 하나, 둘, 셋.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결혼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게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답이 지금 훨씬 많습니다. 거의 2분 정도는 소수 의견인데요. 우선 소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볼까요? A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 네, 선택하신 정은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결혼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결혼은 되게 인간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큰 행복과 경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룬다는 게 되게 큰 일이며 되게 의미 있는 경험,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결혼은 연애랑 동거랑 다르게 나라에서 묶어주는 그런 큰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약속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친구들 얼굴을 봤는데 다 동의를 못해요. 얼굴이 난 모르겠다 표정이에요. 왜냐면 너무 압도적이어서. 자, 그러면 B 선택한 결혼은 사실 필수는 아니지 라고 했던 분들 중에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패널 분들은 앞에 결혼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서 약간 당황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문제는 아예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좋아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갖게 된 어떠한 책임들이나 혹은 포기해야 할 자신의 권리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주 결혼에 대해서 가치관들이 많이 변해가는 거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결혼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내가 이걸 실행에 옮길 때는 염려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패널분들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패널분들 앞에 놓여진 팻말을 사용하셔서 본인의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되게 조심스럽게 김현희 멘토님이 드셨어요. 조심스럽게 팻말을 들어주신 김현희 멘토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것들 좀 많겠지만은 결혼을 통해서 또 내 책임을 다하고 아픔이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크고 보람된 일이 아닐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뭐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딱 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안 가본 길이니까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갔다 와도 됩니까? 저는 갔다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보는 경험이 더 괜찮다. 결혼을 통해서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는 것, 어렵기도 하고 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그런 후회 없이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하시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경험들이 큰 보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B를 선택해주신 우리 이준재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결혼을 한다 안 한다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본인에게 맞는 삶의 형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안 한다고 뭐 무책임하다 이런 말을 들을 이유도 없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책임이란 건 일을 버려놓고 그 일을 뭐 처리해야 될 때 손을 놓고 있는 걸 무책임이라고 하지, 결혼은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자유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아이를 낳고 안 낳고, 뭐 아이를 입양을 하고,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듯이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선택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장 아무래도 보편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 잘못됐다, 그리고 또 강요를 받는 환경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와 현상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혼 외에 다양한 울타리, 자신의 다양한 선택지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결혼 또한 뭐 본인의 선택이고, 그리고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좀 이렇게 집단 정서가 있어서 그런가요? 뭔가 스탠다드를 정해놓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넌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선택 역시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옆에 있는 김문찬 학생은 비장하게 앉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 예, 저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각 부부가 더욱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안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간 분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 그리고 가사 노동 같은 거를 처리할 수 있고, 만약에 자식이 태어난다면 이후 노후 생활의 보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단순한 연인 관계도 이러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런 연인과 결혼의 결정적인 차이는 법에 의한 강제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인과 다르게 결혼은 남녀 간의 둘의 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서로에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 신뢰를 통해서 둘은 더 다양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보내는 걸 더 큰 가치와 더 큰 행복으로 여기게 되고, 이런 사랑의 최종적인 형태가 결혼임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의 최종적인 형태는 결혼이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 꼬린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연인들과 쉽게 헤어지는 이유는 사실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뀌기도 하는데, 결혼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구속이 아니라 안전한 장치가 된다면 쉽게 헤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양육된 아이도 조금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B를 선택하신 전재신 멘토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좀 사실 결혼을 한 입장에서 B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결혼은 했는데 아마 이 영상을 저희 남편이 보면 좀 깜짝 놀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결혼이라는 문제를 꼭 어느 시기가 됐다고 해서 너는 이 시기가 됐으니까 결혼을 해야 해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B를 저는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넌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무언의 강요가 중요시되는 사회 속에서는 저는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삶을 청년들에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 역시 다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들과 딸이 나는 엄마 지금 30이 넘었지만 또는 30이 넘어서도 내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결혼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아니 30이나 넘었는데 왜 결혼을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있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이 40이 돼서 50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면 주변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결혼을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 있게 B를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의무적으로 강제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성미 감독님께서는 결혼을 하신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혼을 나를 좀 더 나은 인격적인 존재로 성장시켜주는 도구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 나와 모든 면이 다 다른 나의 남편 그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많이 찢겨져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서 그 타인을 품을 줄 아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그 행복이란 감정이 실체가 돼서 정말 내 삶을 뚫고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결혼은 행복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 내 인격의 성장에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한 여정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어른 아기로 남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은 저한테 성장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결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뭐 윤택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품으면서 아픔 속에서도 함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다라는 답변은 사실 결혼을 얘기하면서는 잘 듣지 못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혼관에 대해서 조금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좀 한편으로 좀 좋다 나쁘다로 쉽게 기울고 있지 않나,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이준재 학생은 또 여기서 또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또 궁금해요. 네. 방금 우리 주상미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결혼의 장점이, 그 말씀을 듣고 되게 머리가 띵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결혼이 주는 그런 기쁨과 행복의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도 확실히 동의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선택지나 본인의 이런 자유, 부모 세대와 이런 기성세대의 강요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는 여전히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또 결혼의 장점으로 말씀해 주신 법적 강제력이 또 다른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법적인 강제력 때문에 대다수가 아니지만, 소수가 될 수 있지만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질질 끌고 이어나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재신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본인이 더 나은 사람, 또 나은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이 선택이면 되겠구나 할 때 결혼을 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결혼을 선택하는 것에 동의하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그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을 가면 갈수록 청년 세대가 기피하는 거는 제도적으로 뭔가 허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허수연 교수님께서 주제와 관련해서 정책이라든지 제도적인 조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결혼은 선택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 리서치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2008년도에 만약에 27.7%였다면 2016년도에는 42.9%로 성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희가 앞부분에서 나눴듯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에서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로 확실하게 변화됐다는 걸 통계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혼 남녀에게 물었을 때 결혼을 그러면 왜 하지 않죠? 라고 물었을 때 고용의 부담, 직업적인 안정, 그리고 주거 공간의 마련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24.4%에 달했습니다. 또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국가 정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느낍니까?에 대해서 전체 87%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을 때 이런 통계 자료의 조사의 비율에 따라서 주거 공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늦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홈페이지나 구청을 찾아가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신혼 부부를 위한 학교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운영합니다. 요거 하나만 제가 예시로 든 거고요. 개인의 소득, 환경, 또 요구하는 것들, 니즈죠. 니즈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 결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상황에는 얼마나 더 지원폭이 높아질까? 이거는 저희가 기대하는 바예요. 결국에는 희생과 배려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나의 판단이 먼저 우선 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정책은 그 안에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역할 분담이 가능한가에 대한 점검을 한 후에 긍정적인 기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은 좀 균형감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지요. 본인의 상황도 있고. 그런데 한국의 집값이 너무 높아지면서 집값이 높아지는 거에 반비례해서 결혼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건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울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는 동거인데요. 동거는 한자 그대로 같은 공간에 함께 산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게 결혼 전에 동거를 해도 좋다, 긍정이다 하는 분은 A이고요.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결혼하고 살아야지 하시는 분은 B입니다. 자, A와 B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결과를 봤더니 와, 딱 4배 차이네요. 긍정적이다 하는 분이 16분이고요. 그래도 결혼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이 4분입니다. 자, 그러면 B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자, B이신 분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하는 말을 듣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결혼 전 동거의 의미는 저는 약간 결혼 체험판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약간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 또 정기 결제를 하기 전에 체험판을 먼저 해보잖아요. 구매를 할지 말지 체험판을 먼저 해보고 결정을 하는데 이제 그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괜찮으면 구매를 하고 아니면은 말죠. 근데 동거도 이제 옆에 있는 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괜찮고 결혼을 하고 싶기는 한데 확신은 안 서고 해서 동거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뭐 다행히 괜찮으면 결혼에 골인을 하겠지만 껄끄러운 점이 발견하거나 애매해진다면 헤어질 것임을 항상 전제에 두고 동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책임감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별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은 당연히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고 헌신과 책임을 요구하게 되는데, 동거는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한 것처럼 그냥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사실 없죠. 그래서 그런 책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별도 쉽게 생각을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맞춰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좀 싸우더라도 극복하려고 더 노력을 할 텐데, 동거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이별을 바로 생각을 하게 될까봐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체험판을 얼마나 해지를 많이 합니까? 네, 한 달 써보고 바로 해지를 하죠. 그 체험판 해지 못해서 유로 넘어갈 때도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인생에. 자, A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결혼하기 결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긍정적인 점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내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과정이 동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이 결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 동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분만 더 얘기 들어볼까요? 다른 분 좋다 하셨던 분 있습니까? 네, 예선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혼 사유 중에 뭐 치약을 나랑 다른 방식으로 짰다, 아니면 양말을 꼭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어놨다, 뭐 이런 사소한 이유들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제일 친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서도 이제 다음날 돌아왔을 때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 있는 것처럼, 이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같이 살고 같은 집에서 지내다 보면은 왜 이러지? 하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생활 습관이나 그 사람의 안 보였던 부분들이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거라는 것이 이 사람의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생활 방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거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결혼 전에 이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난 정말 평생 동안 살 수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든다면 결혼을 이제 모른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정도 생활 습관이면 어느 정도 감내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 등으로 결혼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패널분들도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패널분들 앞에 놓여진 팻말로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우리 A를 선택한 이준재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동거는 사실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사실 동거했다는 거, 동거한다는 게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결혼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함께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을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싫어질 때도 있을 건데, 사실 이런 면에서 동거는 앞으로의 삶을 내가 이 사람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보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면서 함께 보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춰가는 거죠. 맞고 안 맞고 재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가 얼마나 잘 맞나 확인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서로가 잘 맞는 부분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거라는 것이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사소한 것을 맞춰나가는, 그리고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인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B를 선택하신 김현희 멘토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거의 부정적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할 거면,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을 하면 되죠. 세상에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경험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절대로 신던 양말 신고 침대에 눕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부인인데, 남편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런다면 저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연애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막 교환해보면서 알아보는 거야. 그런 사소한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는 것도 동거 대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동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율을 해보는 노력보다는 무책임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나랑 너로 시작해서 우리로 나갈 수 있다면, 동거는 그냥 나하고 너로 시작해서 나하고 너로 끝나는 그런 형태이지 않나. 그래서 굳이 결혼 전 동거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얘기를 하실 때 결혼을 하면 나 그리고 너 해서 우리로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그 우리라는 말이 아주 그냥 MZ세대가 좀 힘들어하는, 우리가 약간 집단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가볍게 사랑하되 함께 있는 동거를 선택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멘토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좀 와닿았던 건, 너무 우리가 경험지상론자처럼 굴고 있다, 경험하면 다 알 것이다 라고 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되게 인사이트가 또 있었습니다. A를 선택하신 김문찬 학생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혼 순위 부동의 1위로 뽑히는 게 성격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격이라는 게
이제 밖에서의 성격과 집 안에서의 성격이 저는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활의 습관이나 성격 같은 거는 밖에서 만나는 연인의 모습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을 통해 가사와 온갖 생활을 같이 함께하는 만큼 이 집안에서의 성격 그리고 생활 습관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결혼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국가에서 주관하는 이제 1년 반짜리 그런 동거 생활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동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빨래를 이제 반대로 뒤집고 내놓는다든지 쓰레기를 먹고 안 치운다든지 설거지를 그냥 물로만 팍 끝내버리고 그냥 만다든지 그런 생활 습관들을 발견하면서 만약에 입장 바꿔서 제가 여자고 이런 남성들이랑 결혼을 한다면 이걸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절대 참을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함께 동거하면서 결혼 생활을 미리 볼 수 있고 이렇게 미리 본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결혼을 결정했을 때 이혼 확률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또한 함께 살면서 주거 마련을 미리 할 수 있고 둘의 경제적 수준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 생활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이점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살면서 이게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절약되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저축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현실적으로 조금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전재신 멘토님은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니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아니야 얘들아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네. 텔레비전을 가끔 보다 보면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거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가족들이 같이 볼 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프로그램 중에 이야기를 나누는 등장인물들이 결혼할 사람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동거를 하는 거다라는 표현들을 했었던 걸 들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결혼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의무감은 없이 그냥 결혼에서 오는 편안함,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사실 두 사람의 결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많이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가족과 가족 간의 합체가 결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는 분명 좋은 일도 있고 어렵고 나쁘고 피하고 싶은 일도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결혼이 아니라 동거라면 그런 의무감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동거라면 헤어짐을 조금 더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동거에 관해서는 아까 팻말을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주셨어요. 세대 간에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추상미 감독님의 의견이 제일 또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동거에는 좀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이혼이 너무 흔하고 하나의 경험이지 뭐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거의 뭐 장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중간을 들었는데요. 근데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 전에 동거를 만일 했다면 이런 동거를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서로에게 어떻게든 맞추고 배려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체험판이 굉장히 건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보면 되게 동거가 건전한데 반대의 경우 상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동거를 하는 경우는 저는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결혼할지 말지 생각을 하리라는 결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좁혀지지 않는 차이를 발견하는 것으로 그냥 관계가 끝나버릴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가 동거를 할 때 그 사람이 나랑 맞는지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 관점으로 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볼 수 있겠네요. 상대방이 나를 사실 어떤 관점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볼 수 있겠다 생각을 잘 못하고 우리가 동거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내 관점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겠다라는 게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건 오늘 제가 좀 깨달았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재 학생은 들었던 이 비의 의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동거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무책임한 이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님께서
판단하려고 동거를 하면, 상대를 판단하려고 동거를 하면 또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거에도 책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동거를 시작한 분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좀 안 맞는 부분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서 헤어질 정도의 이런 고민을 할 문제면 헤어져야겠죠. 헤어져야겠는데 그런 큰 문제는 당연히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생기겠죠. 그러면 저는 결혼하고 헤어지는 것보단 동거할 때 헤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해요. 우리 이준재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예전과 좀 다르다라고 저도 느끼는 부분이 그런 기회비용이라든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소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고 좀 내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전에 뭔가 동거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 의견도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조금 동거의 기간이 좀 짧고 동거가 결혼을 하지 않은 약간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긴 하지만 사실 선진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쪽에서는 동거 가족이 더 많죠. 그리고 네, 오래된 가족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제가 뭐 동거를 옹호한다 하지 않는다 문제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가족이 나오고 그리고 동거가 과도기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의견이 또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동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첨예하게 저희가 또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생각이 또 드는데요. 허수연 교수님, 말씀해 주실 또 조언이 있으실까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는 사회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동거의 가정 형태를 보호해 줄 만한 법률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가정 형태를 이루면서 일시적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을 뿐더러요. 동거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런 가벼운 일시적인 자유로운 선택의 방향으로 가정 형태가 단위 해체라든지 아니면 가정 형태의 변화라든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회 전체의 성장의 가능성을 저해할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장기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통계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동거를 했던 가정이 오히려 결혼을 했을 때 15% 정도 이혼율이 높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가정 중에서도 동거했던 그 배우자가 바뀌었을 때는 2배 이상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 동거라는 것이 긍정적인 활동으로 해서 결혼으로 결말을 짓는다면 우리가 행복한 결말로 상상할 수 있지만 지금의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없고 법적 제도도 없고 보호막도 없고 또 서로 간의 책임 의무를 다할 수 없는 그런 형태 안에서 이러한 가정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연약한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만약에 프랑스에서 이 논의를 한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걸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에서는 동거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첨예하게 나눠져 있고 사실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조금 사실 저는 진척이 좀 덜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MZ세대는 변하고 있고 그걸 원하고 있다 그러면 좀 기성세대도 한번 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토론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토론. 자, 딩크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아이는 낳아야 할까요? A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이다. 아니다. 아이는 있어야 된다. 부정적이다. B입니다. 자, 뒤에 있는 청년들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그러면 딩크족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딩크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제 지인분들 중에 딩크족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 그분들한테 딩크족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혹시 아이가 없어서 외로운 것은 없는지라고 여쭤보면 공통되게 나오는 이제 답변이 오히려 아이가 없기 때문에 부부끼리 좀 더 돈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부부끼리 좀 더 추억을 쌓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좀 동감을 하기 때문에 딩크족 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거기 반해서 아이를 안 낳을 수는 없지라고 말한 B가 많지 않습니다. 네, B로 하신 분 중에 한 분만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요. 아까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혼이 인격적 성숙을 가져오신다고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아이를 낳는 것 또한 이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마당부터 지금까지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청년들이 취업에 있어서는 되게 적극적이고 모험적인데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고 진짜 하나도 희생하려는 그런 게 없다. 개인을 위해서는 뭐든지 지불을 하려는데 그래서 그것이 조금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 A와 B의 입장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키워드는 현실과 책임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저희 패널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패널분들은 앞에 놓여진 팻말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우리 A의 의견을 갖고 계신 김문찬 학생부터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이 아이의 양육은 확실히 부담이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했듯이 이제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이를 가짐으로써 이 장점이 망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교육의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더욱더 그런 단점이 부각이 될 텐데요. 한국 언론의 조사에 의하면 아이를 18살까지 키우는데 약 3억 8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18살 고등학교 가면은 끝이 아니죠. 이제 대학교 가고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이제 또 결혼을 하면은 너 어른이니까 맘대로 살아라 하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혼수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제 천문학적인 거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금액에 비해서 만약에 부부의 재산이 여유로워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노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으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그게 힘든 것이 엄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 같은 이제 경제 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육아가 힘든 것은 남녀 모두가 알고 있는 공통된 인식일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육아를 해야 되고 특히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둘 중 한 명이 직장이나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임신과 그런 신생아에 대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남성에 비해서 더 상대적으로 치명적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단점이 확실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도 공감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김문찬 학생이 말하는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 수준이 안 높아지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문찬 학생은 꼭 높아지시길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다음은 B 의견이신 전재신 멘토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무슨 통계적으로 자료를 근거 또는 통계적인 자료나 이런 그 철학적인 배경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살아왔었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의 주관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 나이 또래에서는 사실은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고 결혼한 경우에서 어떤 의술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할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로 딩크족을 선택하는 부부도 사실은 거의 없는 세대에 살다 보니
사실은 딩크족으로 살았더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요. 딩크족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살아온 상황을 바탕으로 돌이켜봤을 때 딩크족에게 육아를 권하고 싶다라는 말로 제 의견을 정리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실 경우에 여자들이 임신과 출산 또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도 되고 또 경력 단절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기의 생활 패턴에서 바뀌고 또 육아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기대 비용이 들어가고 내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다 보면은 사실은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것에 흥미가 있었네,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네를 발견했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직업과는 180도 전혀 다른, 저는 사실 이과를 졸업했었는데 내가 이과를 왜 갔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문과적인 성향이 강했었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육아를 키우면서 알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2의 직업을 선택했었고 35이 넘어서 또 다른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로부터 또 다른 삶을 살아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육아가 꼭 그 사람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인생이 길다 보니 직업을 한 3번이나 5번쯤 바꿀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직업을 한 3번쯤 바꾼 셈이거든요. 육아가 아니었다면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텐데 오히려 저는 육아를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었구나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딩크족들에게도 육아를 권하고 싶습니다. 또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엄마들 중에 너는 결혼하지 마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아이 낳지 마라,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육아가 꼭 힘든 것만이 아니라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었다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준재 학생은 딩크족에 찬성을 했는데 왜 그렇게 찬성을 했을까요? 저는 결혼 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주변의 친구나 부부가 된 형 누나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아이에게 오는 기쁨이 너무 좋아 보여요. 하지만 여기 이 토론 주제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안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남편이나 아내의 경력 단절 문제나 경제적인 좀 부담감이 생기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비와 육아비를 충당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나 육아, 출산을 위한 지원금과 장려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 몇 년간 엄청난 예산들을 쏟아부었음에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낮아지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런 가족의 형태도 핵가족으로 변화가 되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육아를 보조해줄 수 있는 이런 지지체계, 집안이 되게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돌봐줄 시설과 부부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점점 높아지고 아이를 낳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그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딩크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를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마을을 가졌나? 그리고 경력 단절에 대해서 아니야, 지금은 또 육아 휴직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경력 단절이 1등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많은 부분의 양육을 담당해서 아빠는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많이 인식을 해서 사실 한국에서 엄마가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정을 이해하고 상황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부부가 아이를 낳고 또 낳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희 멘토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이를 딩크족한테 낳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이런 저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을 때 그때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도 아이 갖는 일은 때가 있거든요.
시대가 너무 지금 아이를 키우기가 힘이 들다. 하지만 예전에 그런 가난함 속에서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이 아이를 키웠듯이 풍요로웠고, 또 지금은 물질적으로 어찌 보면 풍요로운데 굉장히 아이 키우기는 빈곤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시대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욕심, 내 커리어 이런 걸 조금 내려놓고 그걸 조정을 한다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이에서 당연히 있는 그 예쁜 소중한 결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내 욕심을 내려놓고 키우는 과정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쩌면 딩크족이 옳다, 옳지 않다의 범위를 넘어서 사실 다른 어떤 거와 대체될 수 없잖아요. 어떤 인격체를 키워낸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키우며 느끼셨던 행복한 경험을 나눠주시면서 그 아이를 키워보는 것은 어떠하냐라고 약간 권해주시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청년 측에서는 맞다,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아니라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라든지 뭐 육아 양육비, 뭐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생활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모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추상미 감독님은 어떠셨는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의견에 가까우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제가 느끼고 배우는 게 나보다 미숙하고 자기가 미숙한 것조차 모르는 아주 제멋대로이고 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 어떤 존재를 향한 컴패션, 즉 긍휼함을 품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엄마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감정을 품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저만 아는 예술가였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감정의 존재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들 보면 굉장히 이 공정함, 공평함, 정의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합리성, 효율성. 근데 사실 이 컴패션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만큼 무서운 사회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를 무조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거. 이게 정서적으로 혹은 제도적, 물리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을 긍휼하게 바라보고 컴패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줄 수 있는 게 아이라면,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아이가 좀 저한테는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항상 아이는 가족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가 필요하다.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 자체도 아이를 좀 도구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존재가 좀 아닐 수 있겠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성찰해 보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A 의견이었던 김문찬 학생 어떠십니까? 우선 멘토분들께서도 그렇고 제 주변 어른들도 항상 이렇게 아이 양육을 좀 권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가 아빠 돼보면 안다, 애 가져보면 안다, 뭐 그런 식으로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보니까 역시 직접 겪어봐야지 아는 그런 새로운 시선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삼촌도 이제 결혼 전에는 아이 안 갖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이런 막상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시더라고요. 이런 생활 패턴이나 성격, 가치관도 바뀌고 아무래도 아이가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떤 걸 고려할 때도 아이 위주로 바꾸고 생활 패턴도 아이 위주로 바꾸고 담배 같은 것도 그냥 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확실히 제가 모르는 아직 그런 세상과 가치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좀 더 확고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변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인생 나눔 교실 자체가 우리가 인문을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자 사람인만 하더라도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을 사람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런 토론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또 그 의견에 기대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까 청년 세대에서 계속해서 딩크족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비의견이셨던 전재신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청년이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20살이 적이 있었고
20대 중반인 적이 있었고 20대 후반인 적이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도 결혼에 대해서도 불안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결혼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도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전업주부가 돼서 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만 있으니 이제 나는 사회에서 도태될 거다. 나는 이제 경력으로도 단절이 되고 그 일을 헤쳐나가고 있는 주변 내 친구에 비해서 뒤로 밀려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세상과는 어느 정도 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땠었지? 나는 예전에 어땠었지? 하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저 역시 그런 불안함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그동안 내가 해왔었던 건 이제 끝이고 아이를 키우는 걸로서 내 모든 거를 그냥 다 해야 되는 전업주부의 인생만이 나한테 남겨져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오히려 내가 했었던 일 이외에도 세상의 다양성을 느끼게 됐고 세상에는 훨씬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됐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육아가 꼭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또 방법이다라는 또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아를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또 환경이 또 한국 사회에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수연 전문가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현명하게 육아하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제도적인 또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시, 구, 군, 지역별로 제도들이 많이 마련되었고 계속해서 개선해서 그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비해서 저출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제도들이 현장에 나와서 마련한 정책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준다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의 질이라든지 양육의 질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속적인 부분 마을이 함께 했던 부분을 국가가 해주려면 그 국가가 책임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제4차 저출산 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그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올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육아 휴직을 내는 부부에 한해서 엄마, 아빠 모두에게 한 3개월간은 300만 원씩 그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15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는 실질적인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나왔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장려금 아시죠? 출산 장려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물질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0세, 1세, 2세, 3세, 4세 계속해서 지원의 방법들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요. 그 안에 보시면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것은 현재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질 개선에 있어서 계속해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고 정착을 위해서 계속 실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경우에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또 이런 부분은 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택적으로 딩크족을 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불임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들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훨씬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국가에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서포트하겠다라는 뜻으로 느껴집니다. 아이를 좀 더 키우기 좋은 세상이 오겠지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나는 예전에 어떤 아이였던가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도 나는 또 어떤 존재였던가 생각을 하게 되고 사회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어른으로 또 성장해 가고 있나? 아이에서도 어른을 함께 또 생애 주기별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꼭 아이 딱 이렇게 하나만 딱 떼서봤는데 그렇지 않구나. 아이는 또 다른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특히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 질문의 비율이 아주 그냥 차이가 좀 많이 났잖아요. 결혼에 긍정적이다, 결혼에 부정적이다 이랬는데 물론 그때는 긍정적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청년 방청객분들에게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A를, 결혼에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B 팻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야, 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처음에 결혼에 긍정적이다라고 했던 분이 17분, 그래도 좀 부정적이다 하시는 분이 3분이었는데 지금 19대 1로 2분이 넘어왔습니다. 네. 근데 한 분이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에 대해서 나는 조금 부정적인 마음,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 재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멘토분들이나 이제 패널분들의 뭐 결혼 이야기 이런 거 듣고 되게 재밌기도 하고 약간 뭔가 좀 낭만적인데 싶은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결혼이란 제도가 불완전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감정은 일시적인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온전히 남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리석은 시도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법적인 강제성이 있어서 이 사람과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역으로 나는 이제 이 사람한테 뜻이 없는데 억지로 함께 가야 된다면 그거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걸 수도 있고 대신에 저는 한 가지 바라는 게 예전에 어떤 교양 강의를 들었는데 프랑스였는지 어디였는지는 약간 동거 문화가 더 발달해서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이 사람과 뜻이 맞는 친구면은 같이 이제 정말 말 그대로의 같이 삶을 동반할 수 있게 그냥 같이 동거할 수 있게 지원이 된다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관계가 아니면은 뭐 공동 명의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다고 알고 있어서 결혼 이제 그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도 이제 같이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지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처럼 결혼에 뜻이 없는 친구들끼리 저런 연인들은 이제 평생을 언약으로 맺으니까 그럼 우리도 뜻이 맞는 한 계속 친구로 같이 근처에 살거나 같이 살면서 지내자 이렇게 저희끼리도 약속을 했거든요. 그냥 여러분의 결혼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는 일이고 저희들의 그런 약속도 좀 멋있다고 봐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은 존재하는 거니까요.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결혼의 형태도 다양하듯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견이 바뀌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의견 바뀌신 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의견이 바뀌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결혼에 완전하게 부정적이기보다는 이제 뭐 주변에서 뭐 결혼을 함으로써 안 좋은 점들이라든지 뭐 서로 집안끼리 갈등이라든지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결혼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살았었는데 이제 뭐 멘토분들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나서 물론 이제 서로 다른 두 명이 같은 집에서 산다는 건 100% 맞는 일일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제 조금씩 맞춰가면서 혹은 또 우리 둘을 닮은 아이를 낳음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같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좋은 인생의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 스스로를 좀 더 성장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새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국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가정을 만드는 데는 2인이 함께 하는데 그 가정 안에서의 한 명조차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현실이 참 참혹하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의견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좀 많이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토론이 끝날 시간인데요. 멘토님들 다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희 멘토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와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청년들이 제가 예전에 멘토링 할 때 깜짝 놀랬던 말을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결혼에 대한 얘기를 그때 우리가 주고받았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현실적이긴 한데 그 단어들이 제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쇼크받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벌어서 같이 잘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했더니 그걸 맞벌이 하는 친구를 만나면 되잖아. 외벌이 말고 했더니 어쨌든 내 돈을 나누는 게 싫어요. 그 말이 한 6년, 7년 지나도록 계속 그 아이는 지금도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까? 21살이었으니까 바뀌었을까? 이랬는데 오늘 여기 나온 친구나 뒤에 이제 방청객 친구들은 23, 4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정제되고 그리고 많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몇 년 있으면 또 바뀔 것이고 더 깊어지겠구나. 그래서 얘기를 듣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인생을 먼저 앞서 살아본 선배 세대 우리 멘토님들께서 후배 세대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고생해주신 우리 청년 패널단 여러분, 이준재 학생은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이런 중장년 세대 분들과 이런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되게 기대를 하고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이었어요. 멘토님들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들이 특히 부모가 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과 그리고 자립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나 엄마로서 또다시 다른 사랑을 서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이 되게 감명 깊게 들었고요.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잘 몰랐던 정책이나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를 설득시켜주신 허수연 전문가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청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빛이 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심오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 책임과 의무는 항상 같이 합니다. 거기에는 또 권리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 내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들을 내 것으로 온전히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서 행복감을 누리시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히 저희가 모신 추상미 감독님께 간단한 또 인사말 맺은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을 그런 고민이 깊이 없이 사실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어떤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한 건 우리 청년들이 결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았지만 이런 고민을 좀 깊이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가능성을 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생각하는 힘인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있구나라는 것. 인생의 경험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가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또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조건을 고려해서 자기 인생을 선택할 경우에 굉장히 삶이 단조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데 사실 인생의 진짜 의미가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생각이 좀 다치셨던 분들은 좀 깨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너무 멘토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좋고요. 그리고 저도 또한 이 청년들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에 있어서 감동을 받았고 계속 응원하고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인생 나눔마당의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정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것이 맞다라는 것들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털어놓고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문학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멘토분들이 그 역할을 조금 더 도와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두 번째 마당에 문을 닫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